네, 제 142회 키스텝 수요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텝 사업조정본부장 유영수입니다. 키스텝에서는 수요 포럼을 통해서 과학기술 정책과 R&D 현안 이슈를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수요 포럼인데요. 2022년 경제 전망과 과학기술 분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키스텝 원장으로 오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수요 포럼인데요. 과학기술 혁신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정말 우리만의 독자적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역을 맡고 있는 여기에서도 결국은 기술 혁신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같은 이 과학기술적 대안이 결국은 이 출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이제 뭐 잠재 성장률에 기술 혁신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2022년을 바라보면서 경제 전망 가운데 우리 과학기술 혁신 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이런 이슈를 좀 토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토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요 포럼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장소를 통해서,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우리나라에 직면한 이런 대전환적 시기에 우리의 이슈들을 어떻게 하면 좀 모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토론의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키스텝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외부적 중요한 전문 우수한 분들을 좀 모시고 저희도 새로운 정책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지혜와 또 자문을 받고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022년도 국내 경제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해 주시는 우리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실장님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또 금년의 과학수 혁신을 힘차게 도약하는 큰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실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주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 글로벌 경제와 그다음에 올해 한 해 한국 경제 방향이라는 주제가 좀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올해가 상당히 뭐 꼭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고요. 상당히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회적 이슈 그리고 국가 정책이 어떻게 보면 올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올 한 해 뭐 나아가서는 향후 몇 년 동안의 글로벌 그리고 한국 경제의 전망을 좀 조망을 해보고요. 거기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뭔지를 한번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글로벌 경제 여건입니다. 이게 왼쪽에 보시면 IMF의 전망치인데, 작년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5.9%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올해는 그거보다는 한 1.5%포인트 떨어진 한 4.4%.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 전체가 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2020년에 이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작년 성장률이 워낙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올해와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가는데 4.4%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기존 전망치, 기존에 작년에 IMF가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이
한 4.9%, 5% 정도 됐었는데 그거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뒤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에 좀 문제가 많다. 신흥국이 오른쪽은 이제 그림 보시면은 파란색이 신흥국 쪽의 경제 성장률이고 빨간색이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신흥국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는 뭐 성장률이 한 10% 정도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의 성장률이 높습니다. 2017년만 봐도 뭐 신흥국이 4.8%, 그리고 선진국이 2.5%, 한 2%포인트 이상은 높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많이 좁혀졌죠. 이게 선진국이 좋아서가 아니고 신흥국 쪽의 어떤 성장세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 요게 뒤쪽에 뭐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핵심입니다. 이게 올해만 그럴 것 같진 않고요. 특히 신흥국 쪽에서도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많이 떨어질 거다. 이게 세계 경제의 앞으로의 전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요국들, 왼쪽은 선진국, 오른쪽은 이제 신흥국인데요. 브릭스라 그래서 이 경기 선행지수가 다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꺾인다는 게 경제가 뭐 나쁘다는 의미보다는요. 뭐라고 할까? 그동안 좀 많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고 회복이 됐는데 그게 좀 조정을 받는 국면. 그래서 올해가 이제 그런 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생각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좀 많이 낮춰졌습니다. IMF가 원래 한 5.2% 정도 올해 예상했었는데 왼쪽 그림에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많이 떨어지죠. 이게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미크론도 있고 물류 대란도 있고 특히 미국 서해안 쪽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올해는 성장률이 좀 떨어질 걸로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저 정도 올해 1분기를 제외하고 2분기 이후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2%대 중반 혹은 3%이 정도 나오면은 미국의 평균 성장률이 한 2%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입니다. 중국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때문에 호주산 석탄이라든가 철광석 수입을 중국에서 이제 차단을 했고요.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산업 생산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중국의 왼쪽 그림에 그 이제 경제 성장률 보면 한 4%대 정도 나오잖아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한 5%대 이상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뭐랄까 떨어지는 그런 이제 기조적인 국면, 이게 중국의 저성장, 과연 이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거는 앞으로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유로존은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작년에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1분기하고 3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았어서 그거에 대한 반등으로 4분기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나라도 이제 최근에 어떤 확진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성장세는 빠르게 좀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신흥국인데 신흥국은 뭐 여러 신흥국이 있는데 보여드리는 거는 왼쪽에 인도와 오른쪽에 브라질인데요. 인도는 델타 바이러스 때 많이 좀 충격을 받았고 그게 많이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양상인데 지금 신흥국 중에서 중국과 더불어서 가장 좀 우려가 되는 쪽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IB라고 전망을 제가 써놨는데 IB가 이제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같은 그런 투자은행들의 평균치를 해놓은 건데요. 많이 좀 떨어지죠. 올해 1%로 떨어지고 저희 전망치로는 하반기에는 마이너스까지도 나올 수 있는 여기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요. 이제 브라질 중앙은행이 한 6번, 7번 금리를 올렸음에도 물가 상승이 안 떨어집니다. 저기는 극단적으로 가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가능한 상황이라 브라질은 올해 상당히 좀 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인데요. 금리는 이제 저희 금리가 아니고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페드 연준의 기준금리인데 올해 한 4번, 최소 4번 뭐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미국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제 주요국들이 금리를 따라 올리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이게 민간 R&D에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하이테크 벤처 기업들이 이 부채율이 되게 높습니다.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금리가 저렇게 올라갈 거로 시장이 예측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기술주들이 폭락하는 그런 게 최근에도 있었고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민간 R&D를 위축시키는 상당히 좀 핵심적인 요인이 될 거다 올해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지금 뭐 1200원 왔다 갔다 거리는데 좀 일시적일 걸로 저희는 보입니다. 이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게 올해 한 1분기 상반기 정도. 근데 이제 역사상 저희가 1250 막 이렇게 올라간 때는 뭐 코로나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게 아주 좀 손꼽을 정도라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환율은 1200 곳쯤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올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가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최근에 당황케 하는 지금 90달러대 3대 유종 브렌트 WTI 그다음에 듀바이유가 90달러 이상을 배럴당 넘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럴당 100달러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근본적으로는 수급이 안 맞습니다. 코로나 때만 해도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는데 작년부터 이제 공급이 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유가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충분히 안 해서라고 시장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제조업도 그렇지만 이런 원유 산업도 설비 투자가 정체가 됐습니다. 그게 올해까지는 공급이 딸리게 하는 요인이라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100달러는 뭐 넘어갈 것 같고요. 조만간에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터지면은 120달러 이상도 저희들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수요 전망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 쪽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오른쪽에 이제 원유 의존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GDP 10,000달러를 생산할 때 과연 원유를 어느 정도 쓰는가? 저희가 GDP 10,000달러당 5.7배럴인데요. 이게 이제 뭐 브라질, 인도, 뭐 중국까지 해놨지만 OECD 37개국 중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구조 이게 원유를 많이 쓰는 그런 구조인 게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 이게 만약에 유가가 오르면 유가가 내려가면 저희들한테 이익인데 한 국가 경제를 그냥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저렇게 석유를 많이 쓰면 유가가 올라갈 때 비용 상승 압력은 저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은 거죠. 예. 이게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가 상승할 때 이제 주요 산업의 뭐 원가 상승률인데요. 뭐 정유, 항공, 도로운송, 석유화학 뭐 이런 쪽이 아무래도 연관성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원자재 가격은 유가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최근에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민간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원자재 가격, 뭐 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핵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비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러면 민간 기업들이 여기에 리액션 하는 게 그거죠. 힘드니까 돈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좀 줄이게 되는 거죠. 아주 큰 기업들 빼놓고는. 그게 이제 당장 돈이 안 되는 분야가 이제 대표적인 게 R&D겠죠.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경제 동향 보시면 요 그림은 뭐냐면 이제 통계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매달 발표한 거를 저희가 이제 장기 시계열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기준치는 이제 100포인트라 그래서 100보다 위에 있으면은 경기가 좋은 거고 100보다 아래에 있으면 나쁜 건데 최근의 모습만 보시면 2020년 5월 이때가 이제 저희 나라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상으로 가장 안 좋았던 때고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회복세는 상당히 좀 빠르게,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경제 성장률은 작년 4분기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 2분기에 0.8, 전기 대비 3분기에 0.3, 4분기에 1.1%가 나와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간 4%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확정치가 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작년 4분기가 좋았던 거는 이제 소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죽었었다. 요게 이제 작년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소비만 좀 따로 떼놓고 보시면 요게 우리나라 그 소매 판매액 지수에서 소비의 어떤 속보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12월부터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표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괜찮았던 게 대면 소비보다는 오른쪽에 이제 무점포 소매 판매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인터넷 쇼핑, 홈쇼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 바로 직전이죠. 2020년 1월에 한 17%, 근데 지금은 이제 23%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이런 게 비대면 소비의 어떤 호조, 이런 게 소비를 버티게 했던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올해 민간 소비는 작년이 워낙 높았어서 작년에 민간 소비 증가율이 3.6%지만 올해는 한 2.7% 좀 떨어지는데, 작년 민간 소비도 이제 기저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면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민간 소비는 올해도 좀 회복 기조를 지속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설비 투자인데요. 지금 설비 투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IT 투자가 전체 설비 투자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의 투자가 우리나라 전체 설비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걸로. 근데 이런 반도체를 빼고 나면 사실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쪽에서 어떤 생산을 증설한다든가 뭐 R&D 투자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 전체 설비 투자를 견인하고 있었다. 이게 R&D 부분에 대한 민간 쪽도 이런 양극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ICT 쪽은 괜찮아서 계속 뭐 R&D 투자가 많이 큰 폭으로 진행이 됐겠지만, 다른 부분의 투자, 다른 부분에 대한 R&D 투자는 민간 쪽에서는 크지 않았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올해 설비 투자 전체 증가율을 이제 저희가 2.7%, 그리고 작년이 9.1%인데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13대 정부부터 해서 저희가 설비 투자 증가율, 그러니까 임기 첫 해의 설비 투자 증가율과 바로 직전 정부의 설비 투자 증가율을 비교를 한 건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네. 임기 첫 해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직전 연도보다 각 정부가 뭐 떨어지더라. 지금 문재인 정부만 빼놓고. 왜 이럴까라는 걸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라는 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산업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응하는데, 아무래도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가 뭐 투자세 공제제 이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민간 투자는 그런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설비 투자는 좀 작년보다 떨어질 것 같고, 요게 저희 연구원만의 전망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올해는 설비 투자 증가율이 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설비 투자 정말 떨어진다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그 국내 기계 수주액 증가율과 자본재 수입액 증가율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는 괜찮습니다. 증가율 자체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서 요런 게 조금 그래도 설비 투자 증가율이 많이 안 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는 우리가 건설 투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는데, 하나는 토목이고 하나는 건축인데, 토목은 이제 SOC 투자죠. 정부 예산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고, 근데 올해 지금 정부 예산안 보면 SOC 투자가 많이 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토목 쪽은 좋을 것 같은데,
건설 투자의 한 75%가 건축이고 25%가 토목이라고 보면 이제 핵심은 건축이죠. 건축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인데 건축을 착공하기 전에 이제 허가 면적, 허가를 먼저 받는데 작년에 건축 허가 면적이 상당히 높죠. 예, 요게 가장 높았던 게 2015년인데 그게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꼽을 정도로 작년에 사실은 건축 허가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게 선행 지표라고 보면 올해는 이제 건축 쪽에 투자가 상당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이제 수도권 쪽에 주택 공급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건축 경기는 올해 나쁠 것 같지 않다. 다만 건축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나쁘더라도 건축 쪽에 뭐 미분양 문제만 없으면 건설사들의 건설 투자는 그렇게 위축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올해 좀 우려가 되지만 건축 경기 자체, 건설 투자 자체는 괜찮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수출이죠. 수출은 되게 좋습니다. 좋고요. 이게 1월 달도 나왔는데 1월 달도 나쁜 건 아니고요. 왼쪽은 수출 증가율을 우리가 분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수출 단가가 올라가서 수출이 높아진 부분이 있을 거고 수출 물량이 증가해서 수출이 올라갈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보면은 작년에 뭐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의 수출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거의 99%가 단가 때문에 그러니까 물량이 회복됐다기보다는 파란색의 수출 단가 때문에 수출이 좋았던 거고요. 저렇게 수출 단가가 올랐던 거는 이제 기저효과거든요. 2020년 수출 단가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세계 경제 회복세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 수출 단가 요인은 이제 사라지고 수출이 생각보다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무역 적자가 좀 크게 나왔죠. 보통 1월 달에 무역 적자가 나오는 해가 종종 있긴 한데 올해 나온 무역 적자가 50억, 60억 1월에만. 그래서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원자재나 원유 가격이 올라서 그랬던 걸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좀 불안합니다. 무역 적자가 좀 우리 원자재 수입 때문에 많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자, 주력 품목별 수출 증가율은 뭐 가장 최근 거 빨간 것만 보시면 선박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워낙 그 덩치가 큰 그런 산업이라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나머지 부분 보면 좀 특징이 있죠. 그 뭐라고 할까? 반도체를 빼놓고는 나머지 ICT 쪽에서는 그렇게 수출 회복세가 빠르지 않다. 네. 반도체 쪽만 IC 쪽에서는 좋은 것 같고 나머지 뭐 유화나 철강 이런 쪽은 괜찮고요. 다만 자동차는 좀 불안합니다. 이게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여전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급이 그쪽 반도체가 불안할 것 같고 자동차 생산이 좀 차질을 빚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7% 연간 수출 증가율이 나왔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는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이 사상 최대치의 수출을 달성했다면 올해도 이제 사상 최대치가 될 텐데 다만 증가하는 폭은 상당히 저희가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긴 하지만 좀 낮은 수준일 거다. 조금 증가하는 그런 수준에서 수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공급망 이슈인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이게 오른쪽 선진국도 우리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단가도 올랐지만 그게 이제 2020년 1분기를 100포인트로 기준했을 때 많이 올랐죠. 미국과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근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그 중국과 아세안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 제품의 수출 단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슈인데요. 먼저 중국 쪽 이슈입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중국이 이제 호주산 석탄 그리고 철광석 이런 거 수입 안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에 호주가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에너지 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중국 산업들의 중국 내에서의 단가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산업이 이제 철강하고 화학이고요.
왼쪽에 이제 수입 단가지수 증감률을 보면 2021년, 2020년 대비 철강 쪽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화학공업도 한 37%가 올랐고, 철강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게 이제 중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배 만드는 데 쓰는 강판인데, 오른쪽에 이제 중후판 가격의 수입 단가지수 많이 올랐고, 화학 제품의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요소죠. 예, 요소 산업용, 비료용인데 우리 자동차 그 대란 그 요소수 대란이 산업용입니다. 근데 어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는데 요게 그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2020년 연간 우리가 산업용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던 물량이 한 33만 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2021년은 그것보다 넘었습니다. 산업용 요소 수입량이. 이게 이제 통관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작년에 요소수 사태가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충분한 요소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들어왔었고요. 근데 왜 가격은 저렇게 올랐을까? 예, 그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매점매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나라 어딘가에는 창고에 여기 쌓여 있었던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요소 사태는 많이 좀 문제가 심각성이 좀 많이 완화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과연 여기서 끝날 건가? 그러지 않다면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원부자재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산업에서 생산활동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슈는 올해 중에도 뭐 품목을 바꿔가면서 지속이 될 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세안 쪽에서 들어오는 아까 수입 단가 말씀드렸는데 그 오른쪽부터 보시면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이 작년 아마 여름 초가을 생산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요때가 이 나라들이 확진자가 엄청 늘었던, 그러니까 아예 그 나라들에서 생산 활동을 못했던 공장이 문을 닫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전환을 한 지역이 이제 아세안 쪽입니다. 특히 베트남이 많고요. 차량용 반도체도 사실 이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최근에 베트남 쪽의 확진자가 왼쪽 그림 보면 확 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겠지만 오미크론이 빨리 끝나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발생했던 그런 동남아시아로부터의 공급망 차질 이슈가 올해도 또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고용은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이건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제 고용의 질도 같이 좋아졌을까? 그건 이제 의문부호가 뜨죠. 예. 아무튼 일자리는 코로나 이전 수주, 일자리 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가는 우리 소비자 물가 이제 3%대 후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대부분 수입 물가 쪽이라 수입 물가에서 원자재나 원유 가격 오르고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물가 상승률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이제 우려가 되는데 이거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도 한 3%대 중후반은 계속 나올 것 같고 일부에서는 4% 넘는다면 4%까지 과연 될까? 예, 3% 정도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 방향성은 다른 뭐 중요한 요인들도 많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거죠. 오미크론인데 저희가 한 달 전에 이제 연구원에서 예측했던 게 피크가 3만 명이라는데 오늘 5만 명이 넘었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2월 말 기준으로 한 10만 명 이상을 보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경로로 갈 것 같고 다만 이제 과거 우리 그 뭐 델타나 이때보다는 이게 질질 끌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한 한두 달? 예. 피크치고 또 한 달이면 또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마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이 영향을 좀 받지만 좀 뭐 희망 섞인 전망이긴 하지만 2분기부터는 많이 나아지는 국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 2.8% 정도, 작년에 4% 정도 나왔는데 2.8%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하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 연구원 이제 전망치 참고로 보시면 되고,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보고 계신데 한 3% 내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거의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작년에 4%였으니까 1%포인트 빠지는 그 정도 성장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하고 한국 경제를 보셨고, 이번에는 이제 올해 경제 키워드라고 할까요?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만들어낸 경제 키워드인데, 애프터 타임즈라는 건 사실 콩글리시입니다. S가 빠진 애프터 타임은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뭐 그게 애프터 타임이라는 게 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얘기하는 그런 외국 문헌도 있는데 10가지 채우느라고 S를 하나 넣어서 이런 10가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대칭 경기 회복인데,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흥국 쪽이 많이 좀 성장의 회복력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많이 딸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세계 금융이나 자본시장에서 돈의 흐름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돈과 관련된 모든 부분, R&D 투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돈이 모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장의 코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 인력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게 모두 돈이 모이는 부분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간 R&D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R&D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돈의 흐름은 이제 금리 따라 움직이죠. 뭐 단순히 미국 금리가 뭐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올라가고 돈이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 기반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미국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한 1, 2년 전에 얘기했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물가 상승률이 2%대 이상을 상당 기간 지속할 때. 근데 왼쪽 그림 보시면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 나와서 그거는 조건이 완전히 충족이 됐고요. 두 번째 조건이 실업률이, 그러니까 완전 고용 실업률, 대충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한 2%, 3% 중반 정도, 3.5 내외가 이제 완전 고용 실업률인데, 미국의 1월 실업률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4%로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외형상의 실업률이고, 뭐 신규 취업자,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상당히 고용시장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2분기, 늦어도 뭐 3분기 정도에는 완전 고용 실업률은 달성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제로 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제로까지 만들었음에도 코로나 때문에 미국 실물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합니다. 양적 완화가 오른쪽 그림인데, 미국 중앙은행이 자산을 늘리는 거를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산이라는 게 채권이거든요. 시장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채권을 삽니다. 국채도 사고 회사채도 삽니다. 모기 채권도 사고. 그러면 그 채권을 사면 미국 중앙은행이 그 미국 금융시장에 자기 달러를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은 풀었지만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은 올라가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 미국 자산 규모가 한 4조 달러. 근데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1조 달러에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한 4조 달러 정도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좀 자산을 좀 처분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4조 달러에서 이제 9조 달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5조 달러를 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양적 완화의 뭐라 그럴까, 끝부분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테이퍼링입니다. 양적 완화 테이퍼링이 뭐냐면, 예를 들어 미국이 작년 11월에 시장에 매달 1200억 달러를 공급을 했다면 12월에는 900억 달러만 공급하고 1월에는 600억 달러만 공급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제로가 되는 게 이제 올해 3월입니다. 저 양적 완화 테이퍼링이 끝나면 양적 완화도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때 타이밍이
하필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3월 FOMC 보통 3, 6, 9, 12에 이렇게 한 번씩 올리는데 3월부터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려갈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같이 따라 올리겠죠. 네. 이게 사실 이제 기술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안하죠. 어떻게 보면 부채 투자,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생각한 투자자들의 투자,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어떤 차입, 이런 걸로 기술 기업들이 생존을 해왔는데, 근데 이때까지 저금리 상황에서는 상당히 기술 기업들한테 좋은 여건이었지만, 저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특히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4번에서 1% 정도까지, 0%에서 1%까지 올릴 거라는 게 한 몇 달 전에 전망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5, 6번도 올릴 거다. 이런 이제 좀 금리를 빨리 올릴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기술 기업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신흥시장인데요. 신흥시장의 그 왼쪽은 이제 아까 맨 앞에서 제가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 차이를 말씀드렸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최근에 많이 줄었다는 거고, 신흥국의 문제는 이제 금리 때문에 선진국들의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신흥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올 가능성, 그리고 신흥국 실물 경제 자체의 어떤 성장성이 많이 낮아지는 그런 두 가지 조건으로 쌍둥이 적자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경상수지 쪽에서,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쪽에서도 적자가 생기지만 재정수지 적자, 정부가 워낙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푸는, 요게 가장 우려가 되는 국가가 지금 이제 터키하고 브라질입니다. 지금 브라질은 건전성 지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IMF가 작년 10월에 예측했던 거라, 그리고 좀 IMF는 이런 불안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편이라, 실제로는 저거보다 많이 좀 나빠져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신흥국 쪽에서 과거에 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가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주가가 폭락한다든가 환율이 갑자기 점프한다든가 금리가 오른다든가 신흥국 쪽. 근데 우리가 이제 OECD 선진국인데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금융시장이 더 민감해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또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비약을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겠죠. 왼쪽은 이제 최근에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AI 이런 쪽에서 대기업들의 어떤 R&D 물리적 공간이 우리나라를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고급 인력이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고. 실제로 이제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연구개발업 쪽에서 다른 나라로 해외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고 있죠. 저는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게 어떤 선진국 중심의, 그리고 지금 기술 변화가 대부분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민간 쪽에 국내 R&D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자, 이거는 엔데믹 얘기입니다. 뭐 엔드게임이라는 건 영화 제목이긴 한데요. 엔데믹인데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은 좀 떨어지는 분위기고 독일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지금 피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이게 유행이 되게 짧아요. 예, 한두 달.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미인데 그 한두 달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런 기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중국 경제 불안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세 마리 회색 코뿔소라는 거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 부채,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그리고 그림자 금융, 뭐 지방 정부 부채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아마 추석 때였을 겁니다. 그때 이제 헝다그룹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부분, 그래서 왼쪽에 이제 중국 CDS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외평세 가상금리와 비슷한 건데
어떤 국가에서 이제 해외에다가 채권을 발행할 때 리버 금리에다가 뭐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을수록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고 그 나라 자체의 어떤 리스크가 커진다는 건데 작년에 헝다그룹 사태 때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죠. 예, 금리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실제로 주요 국조의 기관들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성장률을 뭐 한 2, 3개월 사이에 엄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좀 불안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나라 얘기인데 한국은행이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게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움직였어요. 먼저 움직였고 지금 아마 1.75 정도 와 있는데 지금 올해 말이면은 한 2%까지는 1.75가 아니잖아. 1.25 정도인데 올해 말이면 한 2%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이게 이제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하는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많죠. 너무 빨리 올리는 거 아니냐.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소비인데요. 소비 성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국민지원금이 지급됐을 때는 소비가 좀 반짝반짝 오르는 그런 국면이 있는데 전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비를 상당히 좀 줄이는 그래서 이건 안 쓰는 거죠. 그냥 가게들이 가능하면 여전히 좀 불안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경기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왼쪽 보시면 이제 아까 동행지수순환 변동치를 보여드린 장표가 있었는데 금융위기 때도 보면 바로 올라가지 않죠. 왼쪽 그림에. 근데 코로나 위기 때도 저러지 않을까. 저게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국면, 요기를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마 올해 1분기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역시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가장 힘든 구간은 지금 피크를 치는 지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겁니다. 경제 고통 지수는 실업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건데 최근에 저희 요 2022년 그러니까 올해께 요거 보고서가 나갈 때만 해도 5.6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 6 이상으로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뭐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업률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게 이제 서민들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만약에 끝난다면 올해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경제 쪽에서의 화두는 뭘까? 이걸 겁니다. 성장률의 하락. 근데 지금 성장률의 하락을 뭐 모든 기관에서 대부분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원인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피크를 쳤고요. 이게 계속 빠르게 그것도 떨어지는 게 가장 빠르게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확확 내려가는데 뭐 일부에서는 10년 후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보다 아래에 있을 거다. 근데 그게 그냥 허풍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도 거의 비슷하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 노동력의 부족을 커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은 뭘까? 나머지가 이제 자본하고 TFP인데 자본 투자는 좀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TFP라는 게 이제 R&D죠. 기술 혁신. 그 부분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노동 쪽에서 까먹는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우리나라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큰 의미에서 제가 좀 제시를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까지 과연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경제 그다음에 삶의 어려움 그다음에 뭐 취약계층의 어려움 이런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단기적인 이슈죠. 그리고 중장기적인 이슈는 우리나라 어떤 과학기술의 능력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역할 이런 파트가 있다면 과연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어딜까? 아무래도 전자겠죠. 예, 여전히
그쪽에 국민들의 관심이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민간 기업들은 올 한 해까지도 R&D 투자가 그렇게 빠르게 확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역시 투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R&D 기술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그다음에 그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급망 이슈. 이게 사실은 어떤 기술 확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은 지속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사실 R&D 투자밖에 없다. 근데 정부 연구개발 사업, 공공 R&D도 그렇고 민간 R&D도 그렇고, 과연 민간 R&D에서 우리가 반도체 빼놓고 성과가 있었나? 정부 연구개발 사업도 그렇고요. 과연 투자가 충분한 성과를 내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10가지 경제 키워드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좀 짤막하게 그 대응 방안이랄까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대칭 회복, 그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 그다음에 쌍둥이 적자. 요거 핵심은 R&D 투자가 이제 선진국 중심이 될 거다.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쪽으로 다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엔데믹 얘기에 있어서는 올해가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뭔가 이제 모든 사회 내 분야들이 방향성을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많은 성장 동력들이 제시됐지만 그중에 옥석을 가리는 그런 과정들이 올해 나타날 거다. 그런 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쪽에서의 위기는 사실 이제 우리 주력 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텐데, 안 터지길 바라지만 만약에 중국의 버블이 터진다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R&D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 반도체 대기업들만 해도 우리 반도체 수출의 한 절반 이상이 사실은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 쪽에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테일러룰이라는 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건데, 역시 뭐 또 말씀드리지만 기술 벤처 기업들한테는 타격입니다. 금리 올라가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이 한계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가. 그리고 나머지 이너셜 이펙트와 그다음에 마일드 리세션, 그다음에 이코노미 비주얼 인덱스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올해도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장률 떨어지는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은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믿을 거는 생산 요소 중에 이제 기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그 R&D 투자가 혁신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R&D 투자가 잘 돼야만 방향도 맞아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성과도 충분히 내야지만 우리가 그것이 이제 고품질 지식 재산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기술 혁신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